인생 종 한번 치고요.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우성 이야기. 정우성 이야기. 연일 뉴스에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톱 뉴스에 이재명 재판 사건을 덮을 정도로 저같이 정치에 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뭐 재판 뭐 그런데 별로 크게 관심은 없는데 이거 훨씬 재밌죠. 거의 스티브 잡스급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의력이 뭐 대단한. 물론 전에 전청조 사건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 야, 이게 존재할 수 있나? 이게 말이 되나? 있었다 하니까 있었는갑다 할 정도지. 그 전청조 사건은 이게 뭔가,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이게 결혼을 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어.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당했는데 당한 사람이 약간 저게 바본가 뭐 이렇게 된 아주 웃긴 사건. 웃긴 사건. 그런데 정우성 사건이 왜 스티브 잡스급이냐면 굉장히 놀랍지. 이게 왜 저도 이걸 끄집어내. 제가 전청조 얘기나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라고 하고 지나가지만 이거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제로 삼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과 부인이 패키지 상품인 줄 알았습니다. 결합 상품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게 선택 가능한 건지를 잘 생각을 못했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사실은 가치관이나 윤리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자가 나이가 좀 더 많고 여자가 나이가 좀 더 어린 게 보편적이었다면 지금은 뭐 동갑도 가능하고 역전되는 것도 가능하고 인식이 바뀌었잖아.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엄마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좀 상태가 별로 안 좋대. 그래갖고 엄마 성을 따라.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북의 씨족제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전통적으로 그런 문화적인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의 씨족제에 대한 도전이고 지금 이게 가족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남자는 재혼이라고 하는 게 큰 문제가 안 됐고 여자 재혼은 좀 안 좋게 보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크게 재혼도 가능하고 삼혼도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거 가능해. 그리고 이제 그냥 그렇게만 하면 또 별 문제인데 각각 이제 또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같은 가족인데 성씨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살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예전에는 엄마만 성씨가 달랐죠.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의 씨족제라고 하는 거를 동아시아 전통의 북의 씨족제에 대한 도전이에요. 북의 씨족제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는 아버지 중심이어야 되고 북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적장자상속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혈통은 성은 누구를 따르는 거냐면 성씨는 당연히 남성을 남편 아버지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의 수천 년을 지배한 누리였습니다.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우성 사건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애가 생겼어. 그러면 최대한 지우려고 했고 그 사람이 싫으면 애가 태어나는 지경에 이르렀어. 그러면 에이씨 이러면서 그냥 결혼하는 쪽이었지. 이런 상황에서 그게 선택 요소인지를 잘 우리가 생각을 못했다. 우리 생각이 좀 짧았던 거지. 예,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코 껴가지고 가는 거지.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많은데 내가 네 애를 임신했다.
이래가지고 조건이 좋은 남자를 잡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애는 없었다. 아니 뭐 이런 있었어.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 설정들이었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다가 아니고 아들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하지만 너는 아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윤리 기준과는 굉장히 다른 잣대가 나와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한데 마트에 가서 1리터짜리 내가 우유를 샀네. 우유를 사려고 했더니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조그만 게 붙어 있어. 서비스로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뿡해갖고 그래서 집에 사갖고 가서 요거는 내가 하고 요거는 반품 이런 사고거든. 이거 상당히 쉽지 않은 사고예요. 그러면서 이게 세트 상품인데 이게 반품이 됩니까? 이랬더니 이거 값만 내가 물을게. 이거 값은 내가 물을게. 미안해. 쏘리. 이거 값은 내가 물을게. 그랬더니 이게 값을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전적으로 물을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000원이야. 우유가 1리터 2,000원인데 이게 서비스가 두 개가 붙은 거야. 그러면 내가 3,000원을 내더라도 이것만 나는 원해. 이게 새로운 가치관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 부계시족제가 무너진 게 동성동본 금지법이라는 게 나왔었고 이게 연휴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는 차곡차곡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수천 년의 윤리관이었었어. 윤리관. 그러니까는 뭐 강상의 법도 뭐 어쩌고 할 때 그것의 가장 근간은 이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관계라고 하는 거지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부자 유친 이런 식인 거고 어머니는 같은 성씨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광해군의 어머니는 광해군보다 열 몇 살이 어려도 어머니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웃기는 얘기가 나오잖아. 패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그 어머니 아니라니까. 내 어머니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돈 많은 아버지의 자식이 다 장성했는데 어린 여자가 들어온 거지. 그러면 보통 이제 자식들이 살고 뭐 돈을 주는 건 됐는데 결혼만 하지 마라. 아니 가능할 수 있는 얘기잖아. 아버지가 한 70인데 돈이 한 500억 정도 있어. 재산이 한 500억 정도 있어. 자식이 장성해가지고 이미 자식도 40, 50대야. 몇 놈이 있어. 그런데 갑자기 한 20대 애를 데려왔어. 그래서 내가 얘랑 결혼을 하겠다. 이러면 가족회의가 열리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자식들 입장에서 이 엄마를 받아들이는 거는 당연히 쉽지 않겠지. 나보다 어린 애가 들어와가지고 뭐 엄마예요. 야, 내 딸이 너랑 차이 안 나. 자식 입장에서 그 말이 가능하다니까. 아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이거는 찾아보면 주변에 있을 거예요. 있을 거야. 아니 그렇지 않을까?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많은 소재 중에 하나고 그거를 선조가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그리고 영창대군 태어났을 때 그쪽을 자꾸 이렇게 밀었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 광해군이 죽을 뻔했죠. 여차하면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 위험한 상황에 봉착을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되니까 결국은 경쟁자를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그러니까 동생은 동생이지만 남만 또 못한 동생인 거예요. 뭐 그런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역사나 무슨 뭐 주변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식은 사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더라도 그냥 돈만 어느 정도 띄워주는 걸로 하고 자식들은 다 이제 반대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렇다 치고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부계시족제에서는 사실 어머니만 성씨가 다르고 다 같은 이렇게 같은 혈통의 사람들이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 그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제사도 그렇게 혈통끼리만 하고. 그런데 동성동본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혼란스러운 걸,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겹치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풀렸죠. 그게 풀렸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바뀌어갔나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윤리관의 변화는 도대체 뭔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는 존재하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같은 자식이라도 여자는 반쪽 자식입니다. 왜? 가는 애니까. 엄마는 준회원이죠. 왜? 성씨가 다르니까. 그래서 같은 정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바꿀 수 있는 거고, 자식이 바꾸는 건 아니고, 남편 입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부계시족제로 남성 중심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남성은 마누라가 죽으면 결혼할 수 있는 대신에 여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됐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뭐 풀렸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동성동본금지법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그거죠. 옥소리 사건, 간통죄 폐지.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변해온 거라니까.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간통죄 폐지가 걸리면서 그게 굉장히 재밌지. 그러니까 여기서 논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간통 중에 있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간통 중에 있었어. 간통죄 폐지에서의 가장 핵심은 성의 결정권은 제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거다. 법은 침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가 간통죄 폐지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법이 할 수는 없다. 네가 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네가 네 스스로의 결정권자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좋아서 한 것 같기는 한데 기분이 좀 더러운데 이러면 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나는 합의하지 않았다.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또 합의가 됐었던 걸로 판단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바뀌어가는 걸 이해해야,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윤리관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죄가 진짜 존재하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간통 중에 있었어. 그랬는데 간통죄 폐지 전에 걸렸어. 옥소리야. 깜빵입니다. 억울해요. 이것은 전 세계의 법의 기본 룰에 어긋나는 겁니다. 아닌 게 훨씬 많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깜빵입니다. 그런데 내가 법이 제정된 뒷날 걸렸어. 무죄입니다. 무죄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 전날 걸린 놈하고 뒷날 걸린 놈하고 차이가 있어. 그놈이 그놈 아니야? 아니, A는 전날 걸려서 깜빵, B는 다음날 걸려서 무죄. 야, 그러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죄라는 게 실체가 있나?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한번 죄가 성립이 돼 있으면 계속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의한 거구나. 윤리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윤리는 가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는 정당성을 가지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중력 이런 것처럼 모두에게 정당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집단들이 묶었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동봉금지법도 우리가 푸른 거고 원래 묶여 있었던 거지 관습적으로. 누가 묶었냐? 아니 그건 잘 모르겠고 원래 전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당연시 되오다가 어느 순간에 풀었고. 아니 맞잖아. 간통죄도 우리가 푸른 거예요. 푸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간통죄가 풀리면 그렇게 해갖고 걸렸더니 배우자에 의해서 걸렸어. 그러면 어쩌라고 상대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쩌라고 그러면 더 억장이 무너진다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게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풀렸으니까 무조건 맞다. 이제부터는 이게 답이다. 풀리기 전에는 저게 답이다가 아니고 계속 그게 정당하냐를 생각하는 게 사실은 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맞느냐? 정답은 있느냐? 정답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정답이 없어. 정답이 있으면 중력처럼 정답이 있으면 모두가 그렇겠지. 그런데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죄는 존재하냐? 제가 그 얘기 전에 그 얘기 했었는데 제가 이건 진짜 재밌는 거거든. 진짜 재밌는 거거든. 동물과 인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일부일처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일처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 일부일처제 없습니다. 없어. 그리고 인간의 전 역사를 통틀어도 일부일처제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전 역사에서 봤을 때 진짜 얼마 안 된 거야. 그리고 동아시아가 어떻게 보면 일부일처제를 가장 오랫동안 견지했던 문화 집단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부일처 다첩제입니다. 일부일처제는 맞는데 첩을 무한대로 둘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 이슬람보다도 못한 문화였었다. 이슬람은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었지만 그 부인은 모두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됐다.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1, 2, 3, 4를 다 뒀어. 4명까지니까 다 뒀어. 5번째를 두려면 안 됩니다. 누구 하나가 제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지위예요. 지위. 부인이라고 하는 건 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좀 오래된 부인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넷째 이번에 새로 들인 부인이 되게 이뻐. 그래서 에르메스를 하나 사주려고 에르메스 2천만 원짜리를 하나 사주려고 하면 다 사줘야 돼요. 2,000입니다. 저는 이슬람이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일처제보다 괜찮냐가 아니고 일부일처 다첩제보다. 일부일처 다첩제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제도 중에 하나예요. 첩은 신분이 없다니까. 신분이 없다니까. 그 여자만 신분이 없는 게 아니고 신분과 지위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자식도 신분과 지위가 없어요. 그래서 양반과 평민 여자가 첩으로 들어가면 그게 서자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양반과 노비가 첩으로 들어가면 그게 얼자가 되는 거고 설은 다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야.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야. 다 차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길동 같이 되는 거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지랄을 하고 있지 진짜. 그렇게 홍길동처럼 해서 결국은 나라를 세우고 건국시조가 된다더라. 얼마나 좋은 발상이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여성에 대해서만 인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혈족 자체를 결손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박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잔인한 죄. 이 이슬람에서 1, 2, 3, 4는 전부 대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겠지. 하지만 무조건 대등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대등. 그래서 이 방식만 또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거는 진짜 최근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법으로 묶었더니 왜 자연은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제주 것일까를 생각해 봐. 그리고 그거는 수천, 수만, 수십만 년,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예요. 그걸 일부 일처제가, 제도가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진화하면서, 그러니까 동물은 일부 일처제예요. 그런데 인간만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어요. 이러면 인간의 본성에도 일부 일처제가 아닌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더 많아요라고 말할 건데 동물도 일부 일처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도 일부 일처제가 아닌 삶을 살아왔어. 그런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일부 일처제가 된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DNA에는 일부 일처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묶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벌어져. 왜? 안 묶이는 걸 윤리적으로 묶었거든? 그러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벌어져. 이게 지금 다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폐지하고 일부 다처제나 이런 쪽으로 갈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윤리가 진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의 가치는 뭔가,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주제를 끄집어낸 겁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도덕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것은 더 쉬워진 가치일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이 더 쉬운 거고 무언가 그것을 추구했을 때 유리한 사람이 더 쉬우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간통에 걸린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 유죄와 무죄. 이 얘기는 죄의 속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물음표로 놓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윤리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변화하는 가치일 뿐이다.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게 그 변화의 가치죠. 변화의 가치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남자가 나이가 많아야 된다더라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다 깨졌고, 사회적으로 다 깨졌고, 그리고 지금은 여자가 재혼 삼원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성씨가 다른 경우도 있고, 더 충격적인 거는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죠. 엄마 성이나 아빠 성. 나는 그거는 내가 반대하는데, 엄마 아빠 성을 동시에 갖는 거. 야, 이거는 뭔가 싶죠. 이거는 뭔가 싶죠. 엄마 아빠 성을 동시에 가지면 그거 있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장씨고 엄마가 김씨면 장김 해가지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게 결국은 우선순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를 우선으로 뺄 거냐 아버지를 우선으로 뺄 거냐 또 문제가 벌어져. 그러면 동시에 세로로 써야 되나? 근데 세로도 위아래가 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은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혈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그게 혈통이 아니라면, 지금 새로운 사회 규정을 해서 혈통이 아니고 그것은 식별기호 중에 하나야 라고 하면 이거는 선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으로 할 거냐 다 할 거냐는 또 논점이 약간 달라. 그리고 더 재밌는 건 한번 생각해 보면, 파가 달라서 김씨끼리 결혼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장이자연이야. 원래는 이름이 장이자연. 근데 파가 달라서 김씨끼리 결혼했어. 그러면 나는 김자연이냐? 야, 이런 건 되게 재밌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대로 내려가잖아? 그러면 아버지는 장김자연, 엄마는 노이 이름이 성이 두 글자씩 계속 늘어나잖아. 그럼 요걸 두 개를 또 이렇게 붙이잖아.
나중에 성만 갖고 한 20자 나온다. 성만 갖고 한 20자 나와. 이건 개 또라이 같은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아주, 그러니까 이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정답은 없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게 정답이야. 근데 그래도 선이 있어, 선이. 어느 정도까지는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해. 이런 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속 몇 대를 내려가면 네 성씨가 20자야. 그러면 명함에 성만 셀이 이렇게 갖다 박아놔야 돼. 그게 사람이냐? 사람이냐? 그럼 추격할까? 그럼 누구를 추격할 건데?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답이 있는, 너무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고, 정우성 이전에는 아마 정우성 이전과 정우성 이후로 갈릴 거예요. 정우성 이전과 정우성 이후로. 정우성 이전에는 자식 중심으로 봤던 거야. 자식 중심으로.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희생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식에게 내가 희생하겠다는 생각이 전통적으로 계속 어느 정도는 있어 왔던 관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있더라도 여기서 이제 내포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망칠 수는 없다. 이거 그 여자 쪽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남자 쪽의 판단일 거예요. 나 싫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뭐 어떤 조건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나는 싫다. 나는 싫다. 맞잖아. 그러니까 나와 자식을 다 선택하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는 자식과, 그러니까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라.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내가 자식에게 다 휘둘릴 수만은 없다. 내 인생을 다 끝낼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처음 터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문제를 보면 여성단체에서 계속 주장했었던 게 뭐냐면 낙태의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낙태의 권리를 달라. 그래서 지금 낙태죄가 거의 유야무야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낙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했던 게 여러분 세대였을 겁니다. 여러분 세대. 그래서 그때는 막 불법 낙태도 많았었고, 합법적으로 뭐 두 자녀 이상을 못 낳게 막 막아버리니까, 정부에서 막으니까 마구 낙태죠. 그래서 그때 몸 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재밌는 건 그거지. 제가 늘상 이렇게 보면 요즘 애들 키울 때 보면, 여러분 자녀분 세대들이 어린애들 키울 때 이렇게 보면 되게 막 깔끔을 떨고 뭐 지랄을 하면서 진짜 유난을 떨면서 뭐 조금이라도 안 좋은 거 있으면 먹으면 뭐 죽는지 아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 땅끄지 같이 주워 먹고 컸어도 안 죽죠.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그 낙태 시술을 그렇게 받아도 안 죽어요. 90까지 뭐 잘만 사는데 뭐. 그래서 생각보다 인간은 잘 안 죽어. 그렇게 유난 떨면서 하면 아토피만 걸려. 그래서 내가 아토피 안 걸리려고 방에 청결성을 유지하지 않잖아. 나 깊은 뜻이 있어. 깊은 뜻이. 그래 나 아토피 없잖아.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개념에서, 자 봐봐, 여성 쪽에서는 낙태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개선해 주려고 했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프게 된, 그러니까 낙태 금지가 있었죠. 한때 여러분 세대에는 낙태를 엄청나게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거는 이제 생명윤리가 강조되면서 낙태 금지가 됐죠. 낙태가 불법이었죠.
그래서 낙태를 시행하면 절단이 나고 아니 맞잖아. 그렇게 금지가 됐는데 여성 쪽에서 아니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임신이 돼서 그렇는데 그러면 애만 낳고 미혼모 말고 그냥 정부 시설에 위탁해. 이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럴 것도 같아. 왜냐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 몸도 망가질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 그럴 것 같잖아. 그냥 생각해봐도. 그래서 낙태권을 달라. 낙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여성단체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그 낙태를 허용해 준 거죠. 지금 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16중과까지 허용이 돼. 그러면 이제 이게 생명윤리랑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삶의 권리하고 생명윤리하고 충돌하는 대목이라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게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윤리학을 했잖아. 그래서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정우성을 보면 그냥 가십거리로 이렇게 재밌는 게 아니고 저걸 어떻게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이 판단할까? 이런 게 재밌는 거야. 근데 나오기로는 뭐라고 이렇게 통계로적으로는 설문지 설문지 이런 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대3 정도로 그럴 수도 있지가 3이야. 그래서 재밌어. 그러니까 벌써 어느 정도는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위해서 불편한 결혼을 안 해도 된다. 라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인식이 그래도 한 30% 정도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으면 더 낮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표본을 어떻게 잡았느냐가 이런 설문지 조사에 있어서 표본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저번에 그것도 있었잖아. 트럼프 대통령 될 때도 전에도 나왔던 얘기고 요번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전에는 처음에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때는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은 쪽팔려서 말을 안 했다가 있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거였었잖아요.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해리스랑 비슷하다. 계속 이렇게 나왔었거든. 맞잖아. 그랬더니 까봤더니 택도 없더라. 강력한 압승. 이렇게 나왔잖아. 그게 여론 쪽에서 쉽게 말해서 해리스에게 유리하게 했다. 그걸 이제 또 분석하거든요. 왜 여론조사의 값이 현실과 다르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의 오차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오차 범위 이상이 났다면 무언가 왜곡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검토한다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여론조사도 보수적으로 하고 싶고 이러면 전화 걸어서 여론조사를 해버리면 된다고. 왜? 집에서 전화기로 전화 받을 정도의 사람들은 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보수적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연세 드신 꼰대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절로다가 여러분을 데려온 거예요. 집에 있다가 그런 여론조사 받으면 그게 꼰대라. 그래서 그거를 대면 설문을 돌릴 때도 있고 대면 설문을 돌릴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그냥 생각을 해봐. 그냥 무작위로 한 1000명 정도를 그냥 일반 유선 전화로 돌리는 거하고 명동에 가서 젊은 애들을 상대로 설문지를 돌리는 거하고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죠.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 똑같은 서울 안에서 했어. 다르죠. 딱 느낌상 다를 것 같잖아.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더 우월한 판단을 하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결과값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조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여론조사의 함정이라고 하는 건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통계 자료가 어떻고 어쩌고 하면 속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만 돼도 절대 그거 안 믿거든. 거기에는 분명히 의도가 존재한다. 논문도 그렇고요. 모든 학문적 연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여론조사도 그렇고 전부 의도가 존재. 그리고 그 헤드가 쉽게 말해서 가장 리더가 머리가 좋으면 그 의도를 일반인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빙하면 그 의도가 판단돼요. 이거 좀 몰아가는 거 아니요? 이제 이렇게 느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치밀하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여성 쪽에서는 낙태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생명률이랑 충돌해요. 생명의 존엄성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여성의 삶과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이 됐어. 거기에서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네가 그러면 처음부터 똑바로 하지.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하잖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운 나쁘게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아니 그렇지 않아? 그걸 막 뭐 몸을 잘못 놀려서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다. 진짜 여자가 몸 간수를 제대로 했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지랄을 했지. 그래서 모든 죄가 그 여자한테 다 돌아가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는 성립 자체가 잘 안 되니까, 현대사회에서 성립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성의 삶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여성의 삶과, 그럼 생명은 안 중요하냐? 라고 하는 게 충돌하는 거고, 그러면 생명이 도대체 어디까지 생명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16주까지 생명이냐? 저번에 유튜브에 그거 올라와서 그게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었어요. 임신 9개월인가 뭐 돼가지고 낙태하는 그거를 얘가 유튜브로 찍어. 아니 엄마가 야 이게 아무리 관종이고 조회수에 환장했어도 그게 그래 결국은 얼굴 뭐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잡혔습니다. 그게 조작이라고 사람들이 또 많이 얘기했거든요. 설마 그거를 찍어서 올리겠냐? 미치지 않고서야 지가 임신한 것도 혼자서 임신한 것도 쪽팔린데 한마디 시샘말로 그거를 낙태하는 거를 단계별로 찍어서 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미친놈 아니냐? 그거는 조회수를 높이려고 사기친 거다, 조작한 거다라고 했는데 자꾸 보니까 사실이었죠. 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낙태하는데 그것도 9개월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끄집어내도 살아. 그냥 끄집어내도 살아. 그런 정도의 애를 그것도 지혜인데 그걸 죽고 있는 상황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인간의 윤리적 기준, 그러니까 이 기준은 다 달라. 그 폭을 최대한으로 벌려도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있잖아. 아무리 좋게 생각할래도 그냥 또라이예요. 이건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나는 사형 찬성 문자다. 사형 찬성, 존엄사 찬성 뭐 이런 사람이거든. 이것도 생명과 죽음 중에서 선택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 생명을 죽일 수 있느냐? 아무리 악이라도 그 논점도 있는 거야. 그게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끊임없이 세금을 들여가면서 데리고 가는 게 정당하냐? 그리고 걔는 그게 편안하냐? 걔는 그게 편안할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어떻게 보면 관점의 문제인 거지 정답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는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정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했으면 그거는 일단은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치국가에서 그 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돼서도 일단은 수용하고 그 잘못을 논하는 거지 불복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건 법이 그러면 다 온당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변화를 법은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예측해서 법을 만들어 갈 수도 없어. 세상이 이렇게 갈 거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발전한다니까 인공지능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야,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알아? 그걸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법은 결국 사회 변화를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이가 벌어지고 그 차이상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은 바뀌었는데 법은 아직 안 바뀐 거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법치국가예요. 그리고 법은 결과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동기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교, 불교는 동기론이에요. 종교는 거의 대부분이 동기론입니다. 저는 결과론주의자입니다. 저는 결과주의야. 동기가 아무리 순수했어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어. 깜빡입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너를 이렇게 잡아 죽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잡는 과정에서 밀려서 죽었어.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입니다. 동기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을 규정하잖아. 그럼 미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걸 어떻게 판단해 도대체.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를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 그 미친 짓을 법으로 규정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그게 성범죄와 관련해서. 네가 쳐다보는 눈빛이 나를, 그 눈빛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신체적 접촉이 있었어. 만졌어. 그러니까 스쳐서 지나가는 거가 아니고 그냥 의도적으로 만진 것 같아. 이런 거는 결과값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눈빛이, 그 다음에 단어 선택이 성희롱에 해당해. 그게 그러니까 특수한 단어를 쓴 거야. 진짜, 이건 봐도 좀 문제성이 있는 단어. 근데 약간 중립 단어 비슷한 거, 왜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 싸울 때도 당신이 말이야 이러면 기분이 나빠하는 것도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까지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당신은 제3자를 상대를 지칭하는 단어지, 그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거 있었잖아. 싸움 벌어진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식당에서 아줌마라고 했다고, 대판 붙는. 근데 더 웃긴 건 그 사람이 진짜 아줌마였어. 그러니까 미스를 보고 아줌마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줌마를 보고 아줌마라 했는데 네가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다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애기씨라고 불러야 되나? 근데 얼굴이 아줌마인데 아줌씨 이렇게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까지 규정을 해버리면, 법이 이걸 규정하면요, 사회는 무지하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결과값이 나온 것만, 그러니까 눈빛으로 무슨 성희롱을 했어요. 야,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 제가 사람을 빤히 볼 때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사람들을 빤히 볼 때가 있어. 빤히 볼 때 그 사람 얼굴에서 영가가 보여.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고요. 저쪽에서 오는데 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얼굴이 뚜렷하게 안 보이는데, 제가 눈이 나쁘니까 더 잘 안 보이는데, 아는 사람 같을 때 어서 봤지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어서 봤지? 그러니까 그러면 빤히 보게 돼. 왜? 뿌옇게 보이는데 실루엣상 아는 사람 같아. 눈 나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사성 없다는 것도 많이 들었었고, 왜? 나는 안 보인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인사성이 없지. 왜? 내가 눈이 나쁜데 어떡하라고? 안 뵌다니까. 그럼 신봉사는 평생 인사성 없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인사성 없다는 말은 안 들어. 캐릭터 자체가 이미 인사성 없는 캐릭터야. 너무 편해.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해줬잖아. 이번에 화상 가서 사진 찍자고 그러는데, 나 우리 일행인 줄 알고 저리 가. 그것도 아니, 그냥 경치 좋은 데서 찍자 했으면 내가 찍으려고 그랬어. 근데 화장실 앞에서 싸려고 들어가나 싸려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찍자 하니까 꼭 그래야만 했니?
꼭 그래야만 했어? 아니, 좀 그렇잖아. 저리가 했는데, 굉장히 방어력 좋게, 아유, 재밌어요. 이러면서, 또 묻는데, 남편도 있고, 자제분하고 같이 왔어. 그런데, 다들 그냥 재밌어 해. 아하, 저 캐릭터인가 봐. 박명수 우이씨 하는 것처럼, 아유, 저 확실히 재밌어. 이러면서, 인생 편하죠. 인생 편해. 그래서 요즘은 뭐 인사성 없다는 말은 안 들어. 왜냐하면 기대치 자체를 내가 다 끌어내놨기 때문에 원래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생명윤리하고 여성의 삶하고 요 기준점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가치로 볼 거냐? 안 그러면 잉태된 가치로 볼 거냐에 대한 문제고, 이거를 아무리 줄여도 지금은 아마 낙태죄가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9개월도 그렇게 찍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뿐이지 죄는 안 돼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뭐 다른 걸로 걸어야 될 거야. 낙태 갖고는 지금 낙태가 애매한 상황에서 지금 약간 풀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몰라. 정확하지는 않아. 제가 뭐 이런 쪽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윤리적인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윤리적이라는 게 아니고 윤리적인데 관심이 많다고. 관심이 많다고. 그게 뭐냐면, 현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인들은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 한국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계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볼 건가. 그래서 동성결혼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주제예요. 그래서 가봐. 그러면 생명 자체를 잉태로 기준으로 보거나 안 그러면 태어났을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의 기준으로 봐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언제 어느 시점에서 낙태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문제가 벌어진다니까. 결국 과학이 발전하면 나중에 임신 1개월도 살아요. 나와도 산다고. 우리 예전에는 칠삭동이 이상은 못 살았어. 그래서 한 명이가 칠삭동이라는 말이 있는 게, 그러니까 육삭동이는 죽는 거예요. 칠삭동이는 운 좋으면 살고, 칠삭동이, 팔삭동이는 운 좋으면 살고, 못 살았어. 근데 지금은 다 살죠. 무조건 삽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삽니다. 그리고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성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게 그렇게까지 미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죽고 나서 한참 뒤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생각보다 빨리 안정될 거라고 생각해. 왜? 임신을 하면서 여성 몸이 망가지는 부분이 있어. 변형되는 부분이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는 가지고 싶고 몸은 안 망가지려면 어떻게 돼? 그냥 수정만 해서 그걸 전체를 다 인큐베이터 같은 데서 키워버리면 몸이 안 망가지는 거야. 아니, 몸이 안 망가진다니까? 그렇게 하는데 1억 콜 이러잖아? 그러면 할 사람이 나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여성이야. 그런데 내가 출산 때문에 경력도 단절될 수도 있고, 지금 뭐 공무원이나 이런 데는 뭐 그 애 낳고 뭐 1, 2년 쉬고 뭐 와도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근데 그렇게 쉬면 눈치도 보일 수 있고, 일반 기업에서는 눈치도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경력 단절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안 뛰고 한 1, 2년을 애만 봤어. 그러면 감이 떨어지겠지. 지가 천재가 아닌 이상 능력 차이가 안 나겠어?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일을 좋아하면 차라리 내가 몇 년 월급을 갖다 박더라도 나는 그걸 선택할 것 같은데. 네, 내가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 1억 콜, 할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부르는 게 값일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 누군가 하고 있다, 분명히. 생각보다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해. 네.
생각보다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게 터지면 이제 그게 되겠죠. 가정이 없이도 이제 애들이 생기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굳이 가정이 그러니까 결혼이 필수 요소가 안 되는 거야. 필수 요소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거는 아마 불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뭐 이걸 채취해 가지고 여자가 혼자 임신하는 사유리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남편은 없고 자식만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 남편이 누군지 아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 원래는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아마 가르쳐 줬을 수 있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북의 시족제라고 하는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의 결정성은 개인에게 준다는 쪽으로 전 지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태어난 자의 삶, 이쪽도 생명이죠. 이 생명의 행복을 비중을 둘 거냐, 이 생명의 행복을 비중을 둘 거냐의 문제가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과 관련해서 결혼은 쌍방이니까 남성과 여성이 모두 동의해야 되잖아요. 보쌈하는 게 아니면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출산은 남자가 시키는 건 맞는데 임신은 남자가 시키는 게 맞는데 출산은 사실은 여성 선택이에요. 이쪽이 큽니다. 그러니까 헤어진 애인하고도 내가 혼자 나서 키우겠다. 정우성이 워낙 등치가 큰 사람이니까 이게 지금 이슈가 되는 거고 아마 존재는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끝났는데 여자는 감정적으로 안 끝난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남자의 애를 그냥 혼자서 낳아서 키우겠다. 아니 있을 수 있잖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보통은 그런 경우 그냥 좀 조용히 해결하지. 근데 여기는 봐라 말이야 이러면서 나오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지. 자 봐라 말이야 나야 나 이러면서 나왔잖아. 쉽지 않아 이게. 그래서 그랬을 때 자 이 남성의 행복, 그러니까 내 나이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요 남성의 행복 우선이냐, 요 사이에서 나오는 새로운 생명의 행복을 우선으로 할 거냐. 행복을 우선으로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성과 아이의 행복, 그러니까 아이의 행복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이냐라는 게 논점 중에 하나였었고 답이 나왔느냐? 답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그냥 생각해봐도 참 합의하기 쉽지 않아. 애를 죽여가면서 사는 게 정당하냐. 그리고 이게 또 저번에도 내가 그 얘기 해줬는데 요거를 만약에 뭐 1개월도 생명으로 본다. 그러면 1개월 이전은 그러면 낙태해도 되냐. 또 나중에 발전하면 1개월 이전에도 살아버려. 그러면 수정부터 생명이냐, 수정된 게 생명이냐 라고 하면 이제 시험관아기들 난리 납니다. 또 왜? 시험관아이가 하나 태어나기 위해서 그 수정했다가 폐기되거나 그 착상이 잘 안 돼서 결국 죽게 되는 그 과정에서 거의 한 30, 40 이상은 하나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의 수정관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40명을 죽이는 거야.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것도 생명이다라고 하면 인간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모가 수자령이 40명이야. 그리고 그 태어난 애 입장도 생각을 해봐. 내가 내 형제들 40명을 죽이고 내가 하나 나온 거야.
죽인 것까지는 아니지. 그 죽음을 딛고 나온 거야. 그리고 그거 되게 잔인해요. 이거 내용들을 보면 의사 입장에서는 하나만 수정시키는 게 아니라잖아. 그 여러 개를 이렇게 수정을 시켜놓고 좀 이렇게 봐가지고 제일 건강하고 그런 애를 착상을 시킨대. 예, 하나를 수정시키면 약간 부실하면 좀 머리가 아프니까 뭐 그렇다던데. 뭐 몰라. 저도 그걸 잘 모르니까. 근데 듣고 보면 그럴 것 같아. 예, 듣고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몇 개씩 폐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상만 한 번 할 때마다도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다 폐기되는 거고 얘만 살려서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이걸 반복하는 거고. 뭐 이렇다 하는 거예요. 몰라 나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 그냥 뭐 그런 게 있다더라고. 제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수정 자체를 생명으로 보면 그러면 수정된 거는 생명이 아니냐? 라고 하면 그러면 일부를 배양해서 장기 복제가 됩니다. 또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장기 복제가 되는 거예요. 신장이나 이런 게 이식이 잘 안 되고 심장도 마찬가지고 뭐 이식이 잘 안 되는 거는 해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내 거를 복제해서 띄어내면 이게 부작용이 없는 거잖아. 내 거잖아, 내 거. 그리고 여기에 또 재밌는 논점이 또 있다. 복제를 해서 나를 누가 저 사람은 복제돼야 돼. 그래서 나중에 내가 화장을 했는데 그 뼈를 갖다가 주라이 공원처럼 해서 나를 복제했어.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설정이에요. 자, 얘가 나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때? DNA 상으로는 동일이에요. 이건 동일이에요. 동일이에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선천과 후천의 문제거든. 선천적으로 DNA가 동일하다는 건 선천적으로는 동일한 놈인 거야. 그런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 그 차이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후천적인 건데 이 후천이 선천을 압도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지금까지는 되게 재밌었던 게 뭐가 있냐면 선천적으로 우월한 놈이 더 강력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되면서 이거를 진짜 했습니다. 인간에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제양 돌리 이런 거 나온 지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때 걔네가 그거 하고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계속 뭔가 하고 있어. 그래서 뭐가 있냐면 두 부분에서 이거 복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안 할 뿐이지 이게 이제 인간의 생명윤리 때문에 지금 막혀서 못하는 것 뿐이지 그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어쩌고 막 한참 할 때가 뭐 황우석 사건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결정을 했거든. 국가적으로 뭐 그런 걸 안 하겠다. 뭐 미친 소리를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황우석 사건으로 문제가 좀 됐어도 그쪽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국가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발전시켜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시끄럽고 이러니까 또 무식한 꼰대들이 또 날려버렸죠. 우리는 안 하겠다를 선언했죠. 그러니까 탈원전 이런 것도 그냥 좀 줄여가자 이러면 되는데 굳이 뭐 탈원전 하겠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게다가 우리가 다 수입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는 분야야. 근데 그걸 지가 막을 필요는 없다고.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갖고 우리 탈원전 어쩌고 지랄하더만 유럽에서 청정에너지 이러더니 원자력이 청정에너지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청정에너지의 범주에 원자력이 들어. 뭐 바이오 에너지 뭐 이래갖고 무슨 뭐 곡물 이렇게 해서 기름 짜내고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거 거기에 원자력이 있다니까. 야 그럼 탈원전은 왜? 야 그게 미래 성장 동력이래. 유럽이 그런 쪽이 강해요. 미국은 소모하는 쪽이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연락에 쓰레기 분리수거 하잖아. 미국 분리수거 없습니다. 미국은 분리수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맥도날드 이런 데 가서 그냥 먹다가 그 그릇에 들고 밀어놓고 끝이에요. 아, 진짜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환경이랑 별 신경은 안 써. 트럼프는 더 그런 사람이고, 웃기고 있네. 이제 이렇게 가는 쪽이고. 근데 유럽은 아시다시피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 그런데 유럽에서도, 원자력이 청정에너지. 그러면 우리는, 물론 위험하지. 없으면 더 좋지. 근데 없으면 문제는 에너지 단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위험을 관리해서 위험하지 않는 곳에 만들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옆에 나라가 터지니까 그럼 우리는 안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무식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상황들을 좀 봐야지. 상황들을 봐야지. 그래서 요걸 복제를 했다니까. 복제를 지금도 인간만 복제 안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 얼마 전에 제가 그 서한 갔다 올 때 그 우리나라 공항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개 있었어. 개. 개. 근데 그게 보통은 뭐 셰퍼드 같은 큰 이런 마약 탐지견은 큰 거였는데 걔는 되게 귀엽게 생겼던데. 그래서 나는 그 개가 그런 개라는 생각을 안 했어. 사실은. 그래갖고 이렇게 쫄쫄쫄 댕기길래 공항 직원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갑다. 이제 개 산책을 공항 안으로도 들어오나? 내가 이래가지고 한번 만지려고 그랬더니 만지시면 안 됩니다. 개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러더라고. 그 개가 아니고 그 아이가 혼란스러워한대. 그래서 못 만지게 해서 제가 또 동물 이런 거 보면 다 찝쩍거리고 제가 안 만지는 애는 너무 지저분하네. 외에는 전부 이렇게 찝쩍거려 보거든요. 근데 되게 똘똘하고 이쁘게 생겼어. 쪼만해가지고. 근데 걔는 과일 찾는 애라던데. 우리 팀 중에 모모 보살님 걸렸어요. 걸렸어요. 뭐 먹다가 하나 남겨서 그 안에 짱 박았다가 걔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걔가 이렇게 냄새를 딱 맡고 뭔가 이렇게 체크를 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번 비빈가 뭐 어떻게 하니까 그 사람이 열쇠를 줬거든. 잠깐 이쪽으로 나중에 검사 받고 가세요. 이러면서 하고 먹을 걸 하나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찾아내면 먹을 걸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나한테 내가 왜 그 현장에 있었냐면 그 가방을 당신이 화장실 간다고 나한테 맡겼어. 그래서 내가 그걸 하고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혹시 스님 그 가방 안에 뭐 과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 가방 아니요. 내 가방 아니요. 내가 이랬다고. 그러다가 걔를 만지려고 또 찝쩍거리고 나는 가방이 걸린 게 문제가 아니고 내 가방 아니니까 걔에 관심이 있어. 걔에 관심이 있었어. 근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화장실 갔다 와서 내가 물어봤더니 뭐 먹던 게 뭐 먹다가 이렇게 아까워서 한 2개인가 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똘똘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개를 키우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애들이 생명이 짧으니까 교육받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뛰어난 개를 만들려면 한두 마리를 가지고 뽑는 게 아니겠지. 거기서 똘똘한 애들을 1차로 추리고 그걸 교육하는데 또 몇 년이 걸리고 쇠가 빠지게 교육시켜 놓으면 몇 년 살다가 애가 죽어요. 그리고 저런 개들이 아마 더 일찍 죽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오래 살고 왜 걔네는 진짜 개팔자고 얘네는 그거 하나 주워 먹으려고 냄새 맡고 이거 같아요. 이것도 냄새 여기요. 이러다 그래서 요만한 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아이고 내가 참 추적개 진짜 뭐 큰 거나 개뼈나 하나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거 줘. 요만한 거. 이거 호주머니에 딱 해갖고 딱 주고 내가 유심히 봤거든. 그런데 보통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어. 그래서 저 수족관에 있는 그 돌고래 쇼 하는 돌고래들이 일반 바다에 있는 애들 일찍 죽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돌고래를 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보호 상태 속에서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잘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아니 생각을 해봐. 그 수족관에서 그 정어리 하나 먹으려고 뛰어댕기고 이렇게 쏟고 치고 이러는데 걔는 편하겠냐? 그리고 그 수족관 가보면 좁기도 좁아요. 걔네한테는. 우리한테는 넓은데 걔네 입장에서는 좁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 뱅뱅뱅 이러고 있잖아. 다람쥐 쳇바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데서 왔다 갔다 하잖아. 좀 불쌍하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저같이 반려동물도 풀어놔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더 불쌍하지. 예. 개팔자로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요즘 개들은 이렇게 자빠져. 배 까고 이렇게 자빠져서 아저씨 같이 자고 있던 애들도 있던데, 그래서 이런 개들이 만드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 정도 단계까지 올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맹인 인도견. 걔네들도 되게, 진짜 걔네는 안 짖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유심히 보면 진짜 안 짖고, 딱 진짜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정중해, 애들이. 진짜 신사 같아. 이렇게 딱 정해진 대로.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위가 느껴지. 약간 품격. 이런 게. 그런 개들이 단가가 되게 비싸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맹인 인도견을 써. 그러면 나는 뭐 개를 내가 눈이 나빠. 내가 신봉사야. 그러면 개를 몇 마리를 바꾸겠지. 내 생에 있어서. 아니, 그렇지 않겠어? 그 개 몇 천만 원씩입니다. 되게 비싸. 제가 알기로는 그래. 그러니까 그걸 복제를 하면 단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복제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DNA가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마약견, 마약, 과일, 농산물 다 얘네가 할 거예요. 이런 게. 그다음에 맹인 인도견. 이런 애들 되게 비싸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DNA가 같으면 똘똘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건 선별할 필요가 없고 후천적으로 교육만 시키면 되잖아. 맞잖아. 그렇게 해서 그걸 교육을 시켰는데 결론은 개판입니다. 이게 별로 효과가 안 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골라서 하는 거나 이런 애만 복제를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 거하고 별 유의미한 값이 안 나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요거 말고 복제가 이렇게 고급 필연성에 의한 복제 말고 또 한 개가 뭐냐면 사실은 그거 있거든요. 너무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죽은 뒤에 개를 복제해요. 그런 집 있어. 근데 하는 짓이 다르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 하는 짓이 다르대. 그러니까 비싸게 주면 복제해 주는 데가 암암리에 있는가 봐. 전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가 인간이나 생명을 결정하는 게 후천이냐 선천이냐의 문제예요. 기존에는 선천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만약에 DNA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천차만별로 갈려버리면 후천적 요소가 더 강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이 지금 이렇게 대항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다니까? 그러면 원래 그런 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 보면, 용불용설, 그래서 많이 쓰면 뭐 이렇게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것은 유전되지 않잖아. 아니, 맞잖아. 아버지가 대장장이라서 자식이 오른쪽 팔뚝이 더 두껍게 나온다. 이건 성립하지 않잖아. 우리가 그 다윈 진화론 배울 때 그걸 배우잖아. 다윈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보지. 그런 영감 있었어. 예전에 죽은 영감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복제된 것은 그게 진짜 개냐 아니냐의 문제. 나를 복제했을 때 그게 나냐 내가 아니냐의 문제. 내가 아니면
거기서 장기를 빼도 된다. 나면 어디까지가 난가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왜? 똑같은 DNA로 복제를 해서 ABC가 나왔어. 나는 죽었어. 그러면 이 기질과 이 기질과 이 기질이 달라. 조금씩 하는 게, 얘는 부지런하고 얘는 노력하고 얘는 게을러. 어떤 게 나냐에 대한 문제가 또 벌어지는 거지. 불교적으로만 보면 이게 무아사라고 일치해요. 그것은 환경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지,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 불교의 무아설은 북극의 얼음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의 결합구조만이 존재할 뿐이지 그 밑에 땅이 없다. 남극처럼 땅이 없다. 남극처럼 땅이 있는 것은 아트만을 주장하는 아트만이나 영혼의 실체를 주장하는 쪽이고, 북극처럼 그냥 눈과 얼음밖에 없어. 그리고 그것은 계속 변화해. 그러면 그 모두가 정당성이 된다. 정당성이 된다. 그리고 윤리적 가치와 관련해서 정우성 같은 쪽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은 7대3으로 되어 있지만 왜 정우성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참아하지 못했던 부분이 공론화된 거예요. 생각도 되고 주변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쉬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론화된 거예요. 자식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겠다. 하지만 너는 됐다. 너는 됐다. 자식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야. 돈을 주는 것이 책임이냐? 가정 생활을 부모가 다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생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책임이냐? 이 문제가 또 벌어진다고. 여기서 지금. 돈으로 책임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환경이 좋은 거냐? 그러면 돈은 없고 이 환경만 있으면 그 책임이냐? 또 이제 이 문제가 그래서 요즘 애들이 그 능력도 없으면서 뭐하러 난죠? 와,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주제로 갖고 온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은 어때? 부모가 다 존재하는 게 좋은가? 아니, 누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떨어져 살지만 돈이 많아. A. 야, 법인카드, 무한 법인카드 하나 쏩니다. 무한 법카. 자, 이거 할래? 부모 있고, 한 달 용돈 30. 한 달 용돈 30. 뭐 할까? 야, 이게 만약에 부모님의 한 분이 돌아가셨다 이러면 조건이 다른데 다 계시는 상황에서 따로 떨어져 사는 거야. 따로 떨어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혼하고 순서만 다르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룡과 임세령의 관계. 그것과 큰 차이는 없어. 순서가 바뀐 거야. 근데 순서가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저렇게 순서 바뀐 거는 공론화가 없었지. 그 전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되게 재밌지 않아? 그 이재룡과 임세령의 관계도 되게 재밌어. 거기에 뭐 자녀가 둘인가 있잖아. 나 잘 몰라. 그런데 왜 이게 재밌다라고 말하냐? 내일이 아니어서 재밌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내일이면 억장이 무너질 건데. 왜 재밌냐면 요번에도 나왔잖아. 이 정우성 사건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 임세령이 이정재랑 또 이렇게 또 뭐 사귄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게 또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고 거세를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좀 애매했을 거야. 그러니까 1,000억을 더 올려줄 테니까 재혼하지 않는 걸로.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웠을 거야. 예전에 황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황제가 죽으면 첩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많은 경우에는 몇 천에서 만 단위까지 넘어가요. 그러면 황제가 바뀌면 걔네가 다 밖으로 황실 밖으로 나가야 돼. 황궁 밖으로. 왜? 내 첩이 들어와야 되니까. 야, 방 빼야 씨. 어디 이 할매들이 어디 방을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할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젊은 애도 들어있다고. 그런데 아버지랑 손 한 번 안 잡아봤어도 아버지의 첩으로 돼 있으면 그거는 안 돼. 유교윤리 안에서는. 그거를 넘어선 사람이 있긴 있죠. 몇 명 있죠. 칙천무, 당현종 이런 분들이에요. 유명한 분들입니다. 뭐 다 있어. 근데 그런 경우 걔를 내보냈을 때, 일반으로 내보냈을 때 걔네가 재혼할 수도 있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같이 묻었죠. 아주 옛날로 올라가면 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민가에 풀어버리면 저거 어떻게 될 것 같아? 풀면 이게 문제가 벌어지는 게 뭐냐면, 황제 첩이었는데 가서 또 누구랑 눈이 맞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나이 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야. 예전에는 쌩쌩할 때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래 살아봐야 50이라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어려요. 꽃띠야, 꽃띠. 그리고 젊은 애들은 진짜 젊어서 나가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눈이 맞아서 나갔어. 그렇게 살면 내가 황제랑 같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과 같이 살아. 황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거지같이 되는 거다. 위상이 쫙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묻는 게 1차적으로 1차적으로 황실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님께 같이 다 넣어드리는 거죠.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렸어요. 이런 것처럼 같이 묻을 때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잔인한 거지. 그리고 같이 오래 산 사람은 선택적으로도 내가 따라 죽게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나랑은 뭐 별로 뭐 어쩌라고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묻히는 것도 그렇고 너무 잔인하잖아. 그리고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우리가 그 돼지 콜레라 뭐 이런 거 돌을 때 그렇게 한꺼번에 묻는 것만 봐도 저게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 산채로 막 그냥 죽여서라 넣지 산채로 막 묻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잖아. 그런 것만 봐도 이게 참 좀 사람이 못할 짓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제역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데 사람을 막 한 1000명씩 넣는다는 게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뭐 이제 나중에는 이게 다 바뀌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처리할까? 황궁에 아예 다른 곳에 한 군데를 특수시설을 만들어서 저 고시원 같이 만들어서 거기다 다 넣으면 어때? 왜? 지금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면서 있으면 안 돼. 왜? 내 첩 들어와야 되니까. 내 첩 들어와야 되니까. 방은 무조건 빼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할까?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욕먹는 거 아니야? 어디 그 고시원 같은 데다가 선왕의 비빈들을 고시원에 넣는다 말입니까? 이래갖고 나오면 또 그래서 불교가 들어와서 아주 좋은 해법을 줬죠. 비구니 사찰을 만들어 버리죠. 절로 보내는데, 그래서 측천무가 정업사라고 하는 비구니 사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은 일반 사찰이 아니고 저런 비빈들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이죠. 구금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절이 가능하면 도관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양귀비가 그래서 도사였었죠. 양귀비가 도관으로 갑니다.
양귀비가 당현종의 며느리였거든요. 근데 바로 그걸 데려올 수 없어서 도관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쉽게 말 신분 세탁을 해서 다시 드리는데, 도관은 이용하면 잘 안 돼요. 원래 절을 이용해야 돼. 왠지 아세요? 도사는 결혼입니다. 도사는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랑 똑같은 거예요. 결혼이라는 뜻은 뭐냐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불교는 독신으로 해놨기 때문에 묻기가 쉬웠어. 그래서 불교가 진짜 많은 생명을 구해줬다. 그 조선시대 때도 이게 계속 유지가 돼요. 이런 사찰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조선 불교가 왕실에서 힘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빈들하고 은퇴한 비빈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가 없는 비빈이에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집에 가서 살아.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은 여자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 또 누가 있냐면 왕궁의 여성들이 있어요. 상궁 이런 사람들, 상궁, 무수리 뭐 이런 사람들. 그게 이제 나이 먹으면 은퇴해야 되잖아. 정년퇴직 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요. 그 사찰로.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왕궁의 일들을 잘 알죠. 그래서 전관예우 같은 게 있었어. 그리고 자기네들이 절에 살잖아. 그러니까 자꾸 불교적인 게 그쪽을 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연도 있어요. 그런 사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뭐냐면, 정우성 사건을 통해서, 정우성이 저는 뭐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선택이고, 행복의 가치를 나를 중심으로 둘 거냐, 아니면 내 자식을 중심으로 둘 거냐, 사회적인 충돌이라든가 이런 쪽을 더 우선으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들의 가치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우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라고 하는 것들은 고정 불변한 게 아니고, 이거는 가설된 거고, 쉽게 말해 더 씌워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인 공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화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7대 3이야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게 7로 바뀌고 3대 7이 되면 법제화로 어느 정도는 또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올 겁니다.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 뭐 전체적인 걸 인정해주는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걸 인정해주는데, 프랑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해도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인정해주는 법적 지위를 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애를 낳는 게 더 중요하대. 아니 그렇게 같이 살 거면 결혼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면 이혼할 때 타격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가 개인 대 개인의 결혼이 아니고 집단 대 집단의 결혼이거든요. 그건 결혼식만 가봐도 알아. 집단이. 그러니까 부담을 너무 주는 거야. 근데 깨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집단과 집단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으로서 좀 가볍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결혼이 안 돼요. 결혼이 안 돼. 예. 가뜩이나 안 낳는데. 또 우리나라 또 편견이 뭐가 있냐면, 결혼해서 정식으로 낳은 애가 아니면 좀 안 좋게 본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사회에서 결혼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지금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애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소멸한다는 놈 이러는데 어떤 거에 우위냐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우성 사건에서는 행복의 기준을 어디로 둘 거냐, 나로 둘 거냐, 내 자식으로 둘 거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사회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가가 지금 이 저출산으로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를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할 거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관념의 틀을 우선으로 할 거냐에 대한 논점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야. 계속. 관점들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상하다, 변화한다. 그리고 불교는 원래 그런 거를 얘기한다. 그러면 승자는 무엇이냐? 그 안에서의 적합성. 그것이 답이냐? 답은 아닌 거죠. 답은 없느냐? 아니, 그때 상황에 따른 답이 존재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신문과 신제품과 같다. 신문과 신제품은 사실은 단어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신문은 나오자마자 구문이 돼. 나오자마자. 신제품도 마찬가지.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존재하지는 않는 개념들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정당성이죠. 사실은. 이게 정당성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 결과 안 그러면 지금 이재명 사건 이러면 우리가 뭘 하냐면 유튜브를 들어가든 뉴스를 들어가든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서 최신 거를 보려고 하죠. 최신 소식을. 아니 맞잖아. 일주일 전 걸 봐서 뭐 할 건데, 그거. 어제 짜 뉴스, 구문, 이런 거 봐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정당성은 여기에 있고 이것은 계속 변화하는 그 자체로서의 정당성이지 그 외의 정당성은 아니라더라. 그리고 그게 원래 불교가 말하는 변화의 철학, 무상이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실체,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이라더라. 그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아라고 한다더라. 라는 얘기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